네,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2023년 문제 풀어볼 건데 뭐 현장 강의로 오신 분들은 바로 다음 날 진행되다 보니까 좀 미리 못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천천히 보시고 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바로 듣지 말고 좀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한번 2023년 문제 진짜 시험처럼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여유가 없으시면 나중에 뭐 이제 이거 듣는 시점이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번 복습하고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바로 들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마지막에 저도 집에 가고 싶어갖고 막 후루룩 끝내는 경우가 많아갖고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난이도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제 시험 매년 이렇게 풀어보고 기출되고 나면 풀어보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 난이도라는 게 꼭 시험 자체의 문제 난이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교시에는 경영학이랑 뭐 재무관리 이런 거 섞어서 보다 보니까 뭐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뭐 재무관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나는데 시간을 배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다른 과목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 경제학 하나만 놓고 이제 난이도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 시간 말려버리면 뒤쪽에서 또 시간 못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보더라도 제가 매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뭐 상중하 좀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2013년 문제도 그리고 매년 문제도 상중하를 좀 나눠서 보다 보면은 사실 그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상중하로 따졌을 때 난이도를 상중하로 따졌을 때 요거 비율이 막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서 이거 비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쉬운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험은 근데 우리 이제 대부분의 시험은 요 가장 맨날 나오는 문제들 쉬운 문제들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그 막상 우리 시험 문제 어렵다고 해서 쭉 봤는데 제가 난이도 하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여러분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맨날 나오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더 출제될 수 있는데 거기서 시간 써버리고 시간이 이제 너무 오버돼 버리면 다른 데서 이제 쉬운 문제에 적당히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못 쓰고 이것도 허둥지둥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가장 계속 말했지만 요거 어려운 거 혹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거 혹은 이제 내용이 긴 거 그런 거 잘 푸는 게 고득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루 종일 보는 시험 아니잖아요. 뭐 집에 가져가고 열심히 풀어오세요가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야? 그 시간 1분당 효용을 생각해야 되죠. 시간 1분당 내가 어떤 걸 더 잘 풀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단 난이도가 낮은 거를 정확히 잘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니 뭐 시험 60분 쓴다면 60분에 100점 맞아 생각하지 마세요. 60분에 100점 맞아서 40분째 다 풀어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60분 동안 30문제 제대로 풀어서 75점 맞겠다라고 하세요. 올해 합격자 평균 얼마야?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합격자 평균 60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60보다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60점 반드시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60점을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격자 평균 60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나도 고득점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60분 동안 30문제 제대로 풀어서 그 합격 확률을 높인 게 훨씬 중요한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시험은 이 봐봐 과목이 많잖아. 이거 경제학 하나 잘한다고 합격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막 9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 시간 쓰다가 나머지 과목에 투입하는 시간도 뺏기지 말고 우리는 전체적인 점수, 총점을 높여서 합격하는 시험이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과목에서 빵꾸가 나지 않게 해서 내 과목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하면은 이제 강의가 다 마무리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요거 이후에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말하고 갈게요. 나중에 또 깜빡하고 말 안 하고 갈 것 같아서 그 이제 뭐냐면은 그 일단은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 한 14년치로 이제 좀 봤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나 주제라는 게 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 기준을 잡는 작업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당연히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라도 열심히 풀려고 하실 테고 혹시 이제 좀 일찍 공부하셔서 시간이 남으신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것도 또 풀어보시고 뭐 다른 책도 더 보시려고 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요거 회계사 기출만으로 본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좀 이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접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열심히 봐야 되고 안 되면은
뭐 다른 걸 이제 시간이 남아서 다른 걸 볼 때 아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거나 혹은 출제된 적이 전혀 없는 주제거나 그런 기준을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 책이 있으니까 이거 다 중요한 것 같아라고 접근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다 커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마다 경향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험 기출 문제나 혹은 뭐 다른 책을 풀더라도 이제 우리 회계사 공부한 걸 기준으로 이게 좀 벗어나는지 혹은 이 아래에 있는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주제인데 요거 공부하려고 시간을 너무 쓰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런 거를 좀 느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다 근데 주제별로 풀어본 주제별로 풀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범위 파악하기에는 좋은데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죠. 왜냐면은 단원별로 내용을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 사실 잘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유형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은 장에 반복돼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조금 더 잘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지에 이게 그냥 랜덤으로 순서가 섞여서 나왔을 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가 결국은 실력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내가 이거 뭐 이제 주제별로 공부할 땐 잘 됐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섞여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거 내가 뭐 써야 되는 공식이나 써야 되는 내용이나 그런 걸 머릿속에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거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랬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이 연도별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연도별 책을 좀 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연도별 책을 내지는 않을 거고 제가 그 이제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그런 걸 좀 하나씩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 이제 그 연도별로 문제를 그냥 연도별 풀이를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그냥 제 집에서 혼자 찍어갖고 뭐 화면 녹화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하여튼 그건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 연도별로 좀 풀이한 거를 올릴 생각이에요. 올린 다는 아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올릴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혹시 연도별로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시간 맞춰서 뭐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 풀이 보고 싶으시면은 뭐 제 카페 같은데 들어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순서가 섞여 나왔을 때 대비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2월이나 1월 말 초 그쯤에 아마 이제 그 경제학도 모의고사 반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경상 해갖고 이제 최준학 선생님이랑 심유식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뭐를 연습하는 거니까 그 이제 머릿속에 주제가 잘 랜덤으로 순서가 나왔을 때 잘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실전처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저는 연습 단계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서 내가 요거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에서 풀리는구나. 혹은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 체크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죠?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있잖아요. 요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거시경제학이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거시경제학부터 뒤쪽에 이제 40번부터 푸는 전략을 취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미시에 대부분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시에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잘못 꼬여갖고 시간 다 써버리면은 뒤쪽에 쉬운 문제들 아까운 거 못 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시부터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거는 저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시를 풀고 미시를 볼 때도 조금 풀다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1번부터 쭉쭉쭉 넘겼더니 벌써 40번이네요. 그러면 안 되고 풀긴 풀어야 되지만 하여튼 너무 어려운 문제 같으면은 그 용기 있게 떨쳐내는 것도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40번부터 풀겠습니다. 왜? 나 40번부터 나는 하면 안 돼? 너네만 그렇게 할 거야. 나는 하면 안 돼. 하여튼 40번부터 봅시다. 볼까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총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게 뭐야? Y는 L의 0.5승, K의 0.5승이죠. 뭐 내용은 다 봤을 테니까 여기서까지 이거 뭐야? 1차 동차의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쓰는 거고 요거 우리 뭘로 빠르게 바꾸기로 했어요? 1인당 생산함수는 1인당 자본량의 자본의 승수 그대로 온다라고 했죠. 요거 이제
L로 나누는 건데 어차피 그냥 자본 1인당 자본 바뀌고 0.5 바로 오는 거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0.02고요. 감가상각률은 0.03이고 저축률은 0.3이다. 현재 이 경제의 1인당 자본량이 30일 때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기회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크다. 이런 거 보려면 결국은 뭐를 봐야 돼요? 1인당 자본이 다음 기회에 더 커진다라는 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요거 그래프 이제 간단히 그려보면은 요거 쓰잖아요. 여기 균제 상태가 있는데 여기가 균제 상태. 근데 균제 상태가 되면 우리 뭐라 그랬어? 균제 상태의 결론이 1인당 GDP도 변하지 않고 1인당 자본량도 변하지 않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기회에 더 커진다는 건 지금 경제가 여기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본력 균제 상태에 미달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뭐를 구해야 돼요? 균제 상태 구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균제 상태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경제가 현상 유지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필요 자본이랑 그죠? 필요 투자 금액이랑 실제 투자랑 일치하면 된다라고 봤었죠. 그럼 필요 투자는 뭐야? 필요 투자가 뭐였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돼서 없어지는 것만큼은 자본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거였었고, 이게 정확히 뭐랑 일치하면은 실제 투자. 근데 투자는 저축으로 보기로 했죠. 요거 식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써보죠. 그러면은 두 개 다음에 0.05 K는 저축률 0.3, 그 다음에 K 0.5 되죠? 맞죠? 그래서 요거 5, 3 나누면 6 되고 6은 K의 0.5. 전체 자본량은 얼마? 균제 상태일 때 자본량은 36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이니까 경제는 어차피 균제 상태를 향해서 갈 테니까 내년에는 30보단 커지겠죠. 아까 봤던 균제 상태 요거 투자선 그 다음에 자본유지선 지금 여기가 36인데 지금 30에 있다는 얘기니까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래서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다. 다음 기회에. 요거 맞는 얘기죠. 요 균제 상태 구하는 식만 체크하면은 나머지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률 균제 상태. 오, 다 물어봤네. 황금률 균제 상태가 되려면 자본의 저축 금액이 저축률이 얼마가 된다 해서 자본이 아니라 저축률이 자본의 승수인 0.5가 황금률 균제 상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경제의 저축률은 얼마야? 0.3. 그러면은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0.3에서 0.5로 올려야 된다. 요걸 다 봤던 거죠. 그다음에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려면 1인당 소비는 현재보다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황금률 균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 균제 상태에서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였었죠. 그러면은 황금률 아닌 다른 상태는 무조건 황금률보다 그 소비가 작다는 얘기예요. 과다저축이든 과소저축이든 어쨌거나 황금률이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황금률이 어쨌거나 아니니까 소비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이 경제는 균제 상태에 있지 않다. 맞는 얘기죠. 방금 균제 상태 36인데 자본량 30이었으니까 균제 상태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5번 고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봤던 공식들만 알면은 풀 수는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의 균제 상태는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그냥 매년 하나씩 보기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하면은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정태적 효율성 그 동태적 효율성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태적은 지금 상태를 보는 거고 동태적은 움직이는 형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제가 균제 상태예요, 아니에요? 균제 상태의 자본량 36인데 현재 자본 30량이니까 균제 상태가 아니죠. 그럼 이 경제는 정태적으로는 비효율적이에요. 뭐가 맞지 않죠? 딱 균제 상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동태적으로는 효율적이에요. 왜? 균제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동태적으로 우리가 가는 목적 방향은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태적으로는 현재는 비효율적이 맞는데 균제 상태가 아니니까 동태적으로는 효율적인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동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5번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요런 보기 그냥 그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는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뭐 요런 거는 어차피 원래 다 챙겨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봤던 공식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난이도 하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39번 볼게요. 이것도 어제 봤던 원델 플레밍 ISNMPP 모형이니까 보시죠. 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역 상대국에서 발생한 지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수출이 감소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경제에 주어지는 충격은 수출이 감소한 거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기존의 환율을 유지한다. 변동환율 제도 아니고 고정환율 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정환율 제도,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 고정환율 제도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이제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 우리 어떤 식으로 써보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수출이 감소했구나. 이게 최초 충격이죠. 1차적인 충격이고 수출이 감소하면 IS 곡선이 어디로 가? 오른쪽이 아니라 총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가죠. 좌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은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이제 머릿속에서 써보자는 그래프도 그릴 건데 이렇게 쭉 써보는 거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장적인 정책 쓰면 이자율 올라가고 긴축적인 정책 써서 왼쪽으로 하면 이자율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자율 떨어지면은 어차피 BP 곡선 아래로 갈 테니까 어떻게 되나? 자본이 나간다 들어온다. 우리나라 이자율 떨어졌으니까 자본이 유출된다. 그러면은 고정환율 제도 원래 이제 변동환율 제도면 환율이 올라야 되죠.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균형환율을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중앙은행이 매각하겠죠. 이거 쭉 쓰실 수 있어야 돼.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돈이 나가니까 돈이 나가서 이자율이 오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일단 갖다 써라 라고 하고 보유 외환을 파는 거죠. 보유 외환 매각하면은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팔 거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다시 흡수하겠죠. 그러면 LM 곡선이 어디? LM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라는 거 결론까지 봤던 거고. 그러면은 IS 곡선도 왼쪽, LM 곡선도 왼쪽. 그러면은 이자율은 어차피 자본 이동이 완전하기 때문에 국제 수지 BP 곡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고 이 국민 소득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쭉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당연히 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야 뭐 이거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쓰지만 그래서 자본 이동이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BP 곡선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IS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이 빨간색으로 그릴까? LM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최초에 A 지점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IS 곡선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고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국내 경제의 균형 이자율이 B 지점으로 순간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BP 곡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BP 곡선보다 아래에 있네. 국제 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보다 우리 경제 이자율이 낮네 라는 꼴이 되니까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고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그런데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매각이 발생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LM 곡선이 어디로? LM 곡선도 통화량 감소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ISLM BP가 모두 만나는 C 지점에서 균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자율은 자본 이동이 완전할 때는 국제 이자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본 이동이 완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하면 차익 거래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자본 이동이 완전하면은 항상 이자율은 BP 곡선 상에서 국제 시장 이자율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서는 국민소득 줄어든다 맞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근데 이때 균형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소비 세율을 인상한다 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계속 보시면 지금 뭐가 됐어? 통화량 감소한다. 통화량 감소한다. 2번 맞죠? 그렇죠? 이것만 풀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은 요거 쭉 써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소비 세율을 인상한대요. 자 소비 세율을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뭐가 줄어들어요? 소비세를 줄이면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나머지 이야기는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1번이나 3번 그런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IS 곡선이 이동해 갖고 이런 충격이 발생하니까 IS 곡선이 이동했을 때 이자율이 하락하게 두지 않고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든지 혹은 세율을 하락시킨다든지 해갖고 IS 곡선을 다시 여기로 끌어올 수도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 세율을 인상하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가겠죠. 여기서 맞지 않는 상황이죠. 환율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처음에 충격이 발생해서 IS 곡선이 갔을 때 다시 이제 A 지점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정부가 IS 곡선을 다시 이동시켜서. 그런데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그럼 이건 더 뒤로 빼겠다는 얘기죠. 환율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 환율을 더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수입 규제를 완화하면은 수입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더 좌측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IS 좌측. 그 다음에 IS 좌측.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감소 마찬가지로 IS 곡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왼쪽으로 이동해 갖고 환율이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그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통화 정책을 쓰던가 아니면은 IS 곡선을 정부가 다시 A 지점으로 회귀시키면 되죠. 그런데 지금 1번, 3번, 4번은 아예 왼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왼쪽으로 더 보내는 경기를 더 긴축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5번 뭐 교역 상대국의 소득 감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미치는 거 봤죠?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본 거기 때문에 나머지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하던 거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폐쇄 경제 ISL의 모형을 가정하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쭉 있고요. 자,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 변화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승수효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야, IS 곡선, LM 곡선 요거 이동하면은 요거 승수효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최종적인 균형 총생산 말했으니까 요거 구축 효과까지 포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구축 효과까지 포함하면 승수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색깔 조심해서 쓸게. 1 빼기 C에 1 빼기 T 빼기 I,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온다? BKH라고 했죠.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BKH라는 거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계산하는 순간 시간 날려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LM 곡선이 지금 우리가 항상 말했던 게 뭐예요? LM 곡선, IS 곡선 어떤 학파에서 어떤 기울기인지 계속 연습했죠. 지금 화폐 시장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화폐 수요가 오로지 고전 학파의 투기적 동기가 아니라 거래적 동기만 존재하는 시장이죠. 거래적 동기만 존재하면은 LM 곡선 어떻게 돼요? 수직되죠. 그럼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켜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보고 승수 잘 외웠지? 이러면서 승수효과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 승수로 풀어도 되긴 돼. 요거 만약에 승수 외웠으면은 뭐가 된다? 요게 빵이 되죠. 그렇죠? 여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빵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뭐가 돼? 분모가 0이니까 요거 무한대가 되죠. 근데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거 0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동시켜도 안 변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요걸 조금 더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어차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없다. 고전학파적인 상황이니까 수직의 LM 곡선. 그때는 정부가 정책 써도 GDP가 안 변한다. 이제 그렇게 바로 풀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런 거지. 계산을 하게끔 유혹하는 거지. 너무 쉬워서 계산. 근데 그렇게 시간 잡아먹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산해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LM 곡선이 어느 학파의 입장인지 그런 거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때 말했잖아. 거시경제학에서는 요새 화폐 수요 혹은 뭐 투자 이런 게 뭐의 변수인지 요걸로 이제 계속 문제를 좀 베리에이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y와 r의 함수를 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KY 빼기 HR 이런 식으로 줬을 건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요건 고전학파 상황이구나. 그거를 조금 더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국가의 현재 실업률이 30%이다.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0.3이고요.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1이다. 다음 기 실업률은 현재 실업률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럼 우리 이거 표 그리면 된다고 했었죠. 어차피 실업자만 볼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김에 볼게요. 자, 그럼 총 인구가 있었고, 총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은 노동 불가능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었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겠다라는 사람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 있었었죠. 근데 어차피 우리 요것만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 다 가져가기로 했었죠. 요거 형태는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봐야지 틀리지 않을 거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현재 실업률이 30%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구체적인 인원은 안 줬으니까 그냥 제 맘대로 써도 되죠. 네, 바꿔야겠다. 실업자, 취업자. 자, 그러면은 실업률이 똑같이 썼네. 취업자, 실업자. 그 이제 실업률이 30%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명, 70명, 100명 맞죠?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이렇게 볼게요. 나머진 지우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70명, 30명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확률은 0.1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0.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년에 실업자 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70명 있었는데 실업자가 될 확률, 일자리가 이룰 확률이 0.1이니까 70 곱하기 0.1만큼 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년에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3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0명에 0.3 들어오는 거 맞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0명에다가 아까 본 것처럼 얘네 반대로 빠지죠. 30 곱하기 0.3만큼 빠지고 70 곱하기 0.1만큼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구해보시면은 28명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 실업률 얼마? 2% 하락 맞죠? 요것도 그냥 뭐 계산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뭐 제가 억지로 쉽다고 하는 거 아니죠. 뭐 혹시나 불만 있으면은 손 드십시오. 손 들고 뭐 마지막인데 한번 맞짱 뜨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고 봅시다. 그다음에 볼게요. 자, 두 기간 생존하는 소비자 A와 B로 구성돼. 이거 거시경제 보다가 갑자기 이거 피쉬의 2기간 모형이 나왔다라는 건데 뭐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나왔을 때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 스위치 바꿔야 돼. 그런 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자, 효용함수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C1과 C2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A는 1기에 200단위의 소득을 얻지만 2기에는 소득이 없다.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 Y2는 빵원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1기에 40의 소득을 얻고 2기에 300의 2기에 300의 단위 소득을 얻는다. A와 B는 두 기간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고 균형 이자율에서 자유롭게 대차가 가능하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데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소비자 A, B 두 명밖에 경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이 경제 전체의 전부 인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균형 이자율과 1기에서 A와 B의 대차 관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으니까 일단 한번 볼까요? A부터 볼까요? A의 상황부터. 자, 그럼 우리 요거 효용함수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우리 MRS 우리 항상 이제 효용함수 최적 소비점 구하는 거 어떻게 봤어? MRS C1, C2 요거 구해서 뭐랑 이자율 1 플러스 R이랑 일치시키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MRS 요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효용함수 어차피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니까 요거 한계 효용 C1 그 다음에 한계 효용 C2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 어차피 루트 있지만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요거 해보시면 C1, C2가 나올 거예요. 요거까지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나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랑 객관적인 교환 비율인 이자율이랑 일치시키자라는 거였었고, 요 최적 조건 정리하면 C2는 아니 C1은 C2의 1 플러스 R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걸 어디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예산선에 가져가기로 했죠. 예산선 어떻게 돼? 어차피 2기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 써보면은 Y1 더하기 Y2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C1 더하기 C의 1 플러스 R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차피 소득이 없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분의 C2는 C1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요건 200이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200은 2C1이 되죠. 그럼 뭐야? C1은 100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거 이렇게 그냥 뭐 우리 최적 소비 조건 구해서 예산선 가져가서 찾았었잖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우리 뭘로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해당 재화에 지출하는 금액 비중이 요 승수별로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요거 써보면 뭐가 돼? 여기서 C1 2분의 1승, C2 2분의 1승이니까 C1과 C2에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뭐가 될 거다? 몇 대면? 1대1이 될 거라는 얘기죠. 2대1 대 2대1 같으니까 1대1로 지출해야 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현재 소득 기준으로 봤는데 어차피 2기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소득 200을 어떻게 될 거다? C1과 C2에 1대1로 지출할 거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C1에 얼마 지출한다? 100만큼 지출한다.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요렇게 뭐 이렇게 풀어도 시간 그렇게 잡아먹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랑 효용함수는 승수 비율로 지출한다. 그거 이용하시면은 1대1로 지출하니까 200을 100만큼 지출하겠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1기에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도 100이라는 게 결정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100만큼 소비할 거다라는 거고, 근데 소득이 200이니까 나머지 100은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경제가 2명밖에 없고 경제에 2명밖에 없고 이 사람이 쓰고 남은 거는 자유롭게 대차가 가능하다. 빌리고 빌려주는데 제약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 나머지는 B가 다 빌려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Y1에서 C1을 뺀 200에서 100을 뺀 나머지 100만큼은 일단 얘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받아서 쓸 거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큼 대여한다. 빌려준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 균형 이자율을 찾아보면 되겠죠? 균형 이자율을 한번 찾아볼 건데 어차피 A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B만 찾아보면 되겠죠. B도 한번 찾아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은 어차피 효용함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은 얼마? 한계 대체율은 C1분의 C2가 될 거고, 그럼 요거랑 뭐랑 나의 균형 이자율이랑 균형이다.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랑 같게 놓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요것도 예산선에 가져가면 되죠. 예산선에 가져가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40을 벌고요. 그 다음에 300에 1 플러스 R 이자율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1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C1에 C2 1 플러스 R인데 여기 조가 정리한 게 뭐였어? 1 플러스 R분의 C2는 C로 정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C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2C1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쓴다? C1은 2로 나누니까 20 더하기 150에 1 플러스 R만큼 쓰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요거 뒤에 해설에 요게 이제 여기 40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편집하다가 좀 잘못 들어가갖고 여기 그 맨 밑에 줄이랑 해설의 맨 밑에 줄이랑 맨 밑에 줄에서 한 네 번째 줄인가? 그거 보시면은 C1에 여기 플러스 40으로 되는데 그거는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 그 뭐지? 그 추록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고 그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다가 혹시나 또 뭐 오탄가 싶으시면은 카페 와서 한번 추록 보시거나 받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꾸 본인이 틀려놓고 오타 아니냐고 하는 경우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도 물어봐. 또 뭐 내가 틀렸나도 그러지 말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요만큼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 소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그 소비 금액은 아무리 봐도 어차피 일기 소득인 40은 훨씬 넘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1.50%가 된다 하더라도 100이니까 어차피 소비해야 될 금액은 넘잖아요. 그렇죠? 소비해야 될 금액은 일기 소득인 40은 아득히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 사람의 소비가 일기 소비는 20 더하기 150의 1 플러스 R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일기에 쓸 수 있는 건 얼마야? 40. 내 원래 소득. 그 다음에 이걸 추가로 빌리려면 뭘 쓸 수밖에 없다? 얘가 빌려준 100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랑 요거랑 일치하게 되면은 뭐가 될 거다? 균형 이자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게 되도록 하는 균형 이자율은 얼마냐? 라고 해보면은 어차피 20 넘어가면은 1 플러스 R은 150 나누기 120이 됩니다. 그렇죠? 20 되고 150 나누니까 그러면은 이자율은 25%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 이제 중 혹은 저는 하라고 생각하지만 요 빌려주는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빌려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일단 뭐 중하라고 놓긴 하겠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차피 2명밖에 없고 빌려주고 내가 쓰는 돈이 전부 이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제 푸는 방식은 어차피 이거 놓고 예산선 가져가고 푸는 거 그건 항상 동일한 거 생각해 보시고 아까 본 것처럼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 요거 승수 비율로 지출 금액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 그거 많이 연습했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7.5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원화 예금의 이자율이 4%. 그러면 이제 대충 뭔지 아시겠죠? 어제도 봤던 거죠. 원화 예금 이자율이 얼마? 4%. 달러 예금 이자율은 얼마? 5%.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은 1207.5원이다 라고 했었고 수출업자가 상품 수출로 지급받은 10,000달러를 국내 원화 예금에 1년 투자한 경우와 달러 예금에 1년 투자한 경우에 원화로 계산된 1년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게 뭐예요? 어제 봤던 IRP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미국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근데 이거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환차익까지 넣는 거였었죠. 요게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IRP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IRP가 성립할 때 선물 시장에서 달러 선물 가격은 얼마로 설정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4%, 5%. 그럼 환율 변동분은 환율 변동률은 환시장에서 얼마로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1%로 예측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275원에서 1% 빠지면 어떻게 돼? 0.99 곱하면은 정답은 얼마? 요거는 2번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서 요거 근데 계산해 보면은 1195.4가 나와. 0.99 곱하면 1% 빠지니까. 근데 어차피 뭐 근사값을 찾으면 되니까. 요거 아마 교수님은 또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나 봐요. 우리 같은 시정잡배랑 다르게 오차값 없이 정확히 계산하셨나 본데 하여튼 뭐
어차피 같은 금액이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IRP 맨날 하던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환율 변동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값에다가 현재 환율이었었죠. 요게 환율 변동률이었었고, 그런데 이때 내가 그냥 생각한 것은 어떻게 된다? 이건 유의엄 IRP였었고, 선물 시장이에요라고 하면 요거를 선물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1196원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RP 맨날 하던 거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죠. 자,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고전학파 모형을 가정하자. 어느 학파 가정인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전에랑 똑같이 LM 곡선 뭐야? 소득에만 영향받는 수직 형태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2%에서 5%로 상승시켰을 때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면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 물가 상승률, 명목 이자율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전학파 모형이잖아요. 근데 뭐를 썼대? 통화 공급 증가율을 올렸다는 거죠. 통화 정책을 써도 GDP 증가한다 안 한다? 고전학파 모형 우리 뭐였어요? Y는 CIG 봤을 때 맨 처음에 봤던 거죠. 고전학파 볼 때. 자, 고전학파는 GDP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 측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생산 측면에서 결정되고 나머지는 어떤 정책을 쓰는지는 CIG 간의 배분의 문제일 뿐이지 전체적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비율만 바뀌지, 그렇죠? 비율만 바뀌지 전체적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고전학파 입장이었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재정정책 효과 보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은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죠. 그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은 보지도 않았어. 왜? 통화정책은 뭐거든? 명목시장에 쓰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고전학파는 뭐야?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죠. 화폐는 뭐다? 화폐라는 거는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부수적인 매개체에 불과하고, 실질 시장은 화폐 시장에 어떤 정책을 써봤자 영향을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물론 통화주의 학파는 좀 이제 그거랑 좀 입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처음에 고전 학파는 통화 정책은 실질 GDP에 아무 영향을 못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그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때 뭐 총생산, 노동, 자본, 소비 조세 다시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 물가 상승률, 명목 이자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고전 학파는 화폐 시장에서 효과 써봐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GDP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GDP는 얼마야? Y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 이게 현재 GDP인데 정책을 쓴다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생산 지금 보기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100이고 4번부터 5번까지는 105인데, 고른다면 거기서 100으로 골라내면 되겠죠. 고전학파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케인즈학파 모형이면 달랐겠지. 근데 고전학파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책 써봤자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 써봤자 그냥 이 안에서 배분되는 비율만 바뀔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100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사실 여기도 봐봐. GDP가 뭐의 함수라고 주어진 거야? 노동과 자본의 함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노동과 자본이 변하지 않으면 생산량도 안 변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화폐 시장의 정책 써봐야 변한다 안 변한다? 노동이랑 자본이 안 변하는데 GDP 자체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볼 건데 일단 보죠. 그럼 또 뭐 구해서 물가 상승률과 명목 이자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파이고 명목 이자율은 i고, 근데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뭐는 구해야 되겠어?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구해야지 나머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실질 이자율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게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자율 구해봅시다. 실질 이자율 구할 건데 요거는 y는 CIG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어차피 y 총생산은 1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00은 이렇게 쓰면 되죠. y를 연립할 필요가 없어. 이미 y는 주어졌어. 고전학파 모형이기 때문에 100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소비는 10 더하기 0.8, y는 100, 그 다음에 저기 10 맞죠? 조세. 그 다음에 투자는 12 빼기 2R.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10. 그럼 요거 그냥 R에 관한 1차식이죠. 요것만 풀어보면 이자율은 얼마가 나온다? 실질 이자율은 2%가 나온다.
됐죠? 이자율은 R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모형이니까 요거 고전학파의 화폐수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M 나누기 P는 뭘로 쓸 수 있어? K, Y 요것만 영향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요거 K는 사실 뭐야?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 그럼 요거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 교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우리 요거 이렇게 우린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상관없죠. 그러면은 통화 변동분,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 변화율,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GDP 증가율 맞죠?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통화 공급 증가율을 얼마에서 2%에서 5%로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5%가 됐대. 잘 보여요? 밑에 5%가 됐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아까 본 것처럼 화폐 명목 정책 써도 실질 생산량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은 얼마? 5%될 거란 얘기죠. 명목 변수의 변화는 오로지 뭐에만? 같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거 고전적 이분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에서 총생산은 100이 되는 거 고르면 되고 물가 상승률은 5% 되는 거 고르면 되죠. 그리고 명목 이자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우리가 구한 실질 이자율 2%, 물가 상승률 5% 더하면은 7%. 그래서 정답은 3번 구하시면 되죠. 요것도 그냥 고전학파 모형에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학파 내용인지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고전학파 모형이니까 정책을 써도 GDP는 변하겠구나 안 변하겠구나 그런 걸 찾아야 되고, 케인즈 모형이면은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는 만큼 찾아야겠구나 라는 것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고전학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학파별로 논쟁하면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학파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정책 효과 이런 게 다 180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 어느 학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각국의 노동시장은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자로 나눠져 있다. 숙련 노동자들의 균형 임금이 비숙련 균형 임금보다 높을 때요.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균형 임금보다 높을 때 다음 중 두 시장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대요. 한번 봅시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숙련 노동자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격차가 줄어들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위험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격차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법학 전문 대학원과 의학 전문 대학원 정원 확대로 미래를 예견하신 교수님이었군요. 뭐 요새 뭐 나온 뉴스 나오더만 하여튼 이런 역시 교수님이시군요. 정원 확대로 법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그럼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거 격차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라번 정부 정책의 변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비숙련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했다. 그럼 비숙련 노동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가번, 다번.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60분에 이 문제 풀 거야 아니면 미시경제학 두 바닥 페이지 풀 거야. 그거 잘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법학 전문대학과 의학 전문대학원. 이제 제가 고등학교부터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맨날 노는 애들, 지난주에도 만나고 맨날 노는 애들인데 제가 회계사고, 그다음에 한 명이 이제 여기 일하는 변호사고, 그다음에 한 명이 의사야. 셋이 맨날 노는데 내가 그동안 맨날 제일 쪼렙이었어. 제일 쪼렙이고 변호사 애도 얘만 부러워해. 그 이제 의사가 좋은가 봐요. 뭐 이제 빨리 늘어나라. 뭐 그렇습니다. 회계사였는데 그 강사해 갖고 내가 좀 입지가 올라갔어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회계사에서 강사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변호사에도 맨날 부러운다. 쟤 봐라. 욕하면 안 되죠. 하여튼 쟤 봐라. 뭐 맨날 돈 쉽게 번다면 이러는데 또 얘는 뭐 지는 지대로 힘들다 그러고 다 그래. 하여튼 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네요. 요새 뭐 이슈죠. 하여튼 봅시다. 회계사도 맨날 뭐 정원을 늘리네 만에 하는데 우리들은 콩가루여 갖고 그런 게 안 돼. 콩가루여 갖고 정원 뭐 증원 반대, 의사들이나 모여서 시위하지, 회계사들 그런 거 모여서 옛날에 시위하자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말만 해. 인터넷 맨날 공해모해서 뭐 말만 하고 뭐 모이질 않아. 다 콩가루입니다. 하여튼 봅시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20%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가 100억 원일 때 최대 통화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통화 승수 구하라는 얘기죠. 통화 승수. 자, 그러면은 본원 통화가 하이 파워드 머니가 100억 원이니까 이거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급 준비율의 역수인 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 쉽죠? 쉽잖아요. 지급 준비 역수. 근데 지급 준비율의 역수가 왜 최대 승수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수는 뭐라고? 승수 다시 한번 그냥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승수는 통화 이렇게 나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C 더하기 D, 그 다음에 C 더하기 Z 이렇게 나눴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각각 뭘로? D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뭐가 돼? 예금을 지급 준비율로 나눈 게 이제 지급 준비율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던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돈을 대출 받아서 다른데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전부 예금으로 보유하는 상황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통화 그 창조 과정 봤었잖아요. 그럼 본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대출 받아갖고 다른 은행에 넣고 다른 은행에 넣고 그런 식으로 최대 늘어나는 게 그 최대 상태였었고, 그때 현금 예금 보유비율이 얼마가 된다?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예금으로 계속 돈을 유통시키는 거니까 그때 현금 예금 보유율 빵. 그래서 이때 최대 통화 승수가 언제가 된다? 지급 준비율의 역수가 최대 통화 승수였었죠. 그래서 그거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통화 승수 간단한 문제니까 1번 맞추시면 되겠고, 됐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의 총 공급 곡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사례로 작동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해서 우리가 단기에 왜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장기에 수직이냐라는 걸 봤을 때 장기에는 뭐가 작동한다? 사람들이 물가 상황에 대해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였었죠. 뭔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작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자, 고전학파나 통화주의 학파처럼 시장을 신뢰하는 학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은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측이 불완전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게 노동자 5인 모형 통화주의였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화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제대로 작동했는데 내 것만 오른 걸로 잘못 생각했다. 그게 루카스 선모형이었었죠. 그게 시장주의 학파,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격은 제대로 작동했는데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거야 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노동자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적 기대에 따라서 예측을 제대로 할 거라는 거였었고, 루카스 선모형은 세고전학파니까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면은 장단기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냐의 문제로 봤던 거고, 그런데 이제 케인즈학파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너네가 주장한 합리적 기대를 수용하더라도 사람들이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걸 제대로 예측하더라도 현실에서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노동자가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물가 상승 안다. 그런데 임금이 안 오른다. 그게 명목임금 경직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화 가격 오르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현실에서 가격을 못 올리는 걸 얘기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이제 메뉴 비용 이론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뭔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든 가격이 안 움직이든 어쨌거나 시장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거였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생산성 증가율은 0%고 물가 상승률이 6%였을 때 명목 임금 상승률은 3%.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면은 물가 상승률이 6% 됐을 때 명목 임금도 얼마나 올라야 돼요? 6% 올라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못 올랐다는 얘기죠. 명목 임금 경직성 얘기하는 거죠. 명목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면은 우상향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냥 말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가격 조정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게 뭐야? 메뉴 비용 이론이죠. 나도 올리고 싶어. 나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였었고, 메뉴 비용 이론. 그 다음에 요거는 명목 임금 경직성.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을 자사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 착각한다. 이거 루카스 선모형이죠. 루카스 선모형. 그래서 이것도 우상향하는 이유 되는 거였었고, 4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뭐 상관없죠. 유입이 증가하면 뭐 그냥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물가가 변할 때 생산이 증가하는 우상향의 관계를 보는 건데 요건 뭐야? 지금 물가 변동에 관한 게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 그냥 인구 증가한 거죠. 요거는 뭐 우상향하는 이유랑 관련이 없죠. 요거는 굳이 찾는다면은 장기의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되겠죠. 자연 산출량 자체가 이동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사람을 많이 인구 증가율을 늘렸으니까. 근데 뭐 요거는 우상향하는 이유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가나다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마음이 조급해서 좀 말이 빠른 것 같네요. 오늘도 좀 빨라요? 좀 더 느리게 할까? 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말 빨리 한 것 같은데 마음이 쫄려갖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 A는 2003년에 연봉 8억 원을 받았고 20년 뒤 그의 아들 역시 야구 선수가 되어 2023년에 연봉 12억 원을 받게 되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3년에는 80, 2012년에는 100, 2023년에는 150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A 씨는 이거 뭐 문제 나오고 나서 뭐 이종범이랑 그 아들 뭐 얘기하더만 하여튼 봅시다. 우리 아들은 뭐 시키지? 하여튼 2003년, 그 다음에 2012년, 그 다음에 2023년. 뭐 제가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야지. 하여튼 그 다음에 연봉을 8억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23년에 12억 원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를 보면은 80이고 100이고 그 다음에 150이란 얘기죠. 그렇죠? 물가지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바꿔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은 8억은 2012년 기준으로 받았다면 얼마를 받은 꼴이 돼요? 10억 원을 받은 거죠. 어차피 8, 10씩 가니까.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실질 금액을 2023년에 받으려면 얼마를 받은 거야? 15억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8억, 12억 절대적인 명목적인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가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꿔볼까요? 그럼 12억일 때 150이니까 이거 1.5로 나누면 되죠. 1.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2012년 가치로 이 사람은 얼마를 받은 꼴이 돼요? 8억 원을 받은 꼴이 되고, 그 다음에 2003년 기준으로 아버지가 받았던 해에 이 사람의 12억원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가 될 거다? 6.4억 원. 다시 80% 곱하면 되죠. 80% 떨어졌으니까 80%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9억 원이다. 틀렸죠? 2012년도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물가 수준 고려하면 10억 원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8.5억 원 아니죠? 8억 원이고, A의 연봉을 202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14억이 아니라 15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B의 연봉을 200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8억 원이다. 좀 틀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A와 B의 연봉을 각각 2015년도 가치로 환산할 때 2015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계없이 A의 연봉이 항상 더 크죠.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같은 연도로 기준 연도로 비교했을 때 A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2015년에도 가치는 누가 더 클 거다? A가 더 크겠죠. 기준 연도가 더 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물가지수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거시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음에 이자율 준칙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결정한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테일러 준칙이죠. 테일러 준칙.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 뭐였어? 정부가 재량적인 개입하지 말고 요로 딱 정해놓은 준칙, 정해놓은 공식에 의해서 경제 상황 대입하면은 기준금리 자동으로 설정돼서 경제가 자동으로 안정화되게끔 가져가자라는 게 테일러 준칙 내용이었었죠. 볼까요? 자,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명목 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명목,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0과 여기 테일러 준칙 중에서 큰 걸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맥스 값이죠.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봅시다. 명목 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여기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은 명목 이자율은 얼마나 증가해요? 여기서 1, 여기서 0.5니까 1.5만큼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명목 이자율은 0.5만큼 상승한다고 생각 틀렸죠. 그렇죠? 이자율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여기서 한 번. 근데 여기 0.5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그래서 1.5만큼 오르겠죠.
여기서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0이 아니라 요걸로 결정되는 상황이란 얘기고 그 상황에서는 오르면은 영향은 0.5, 1. 그래서 전체 1.5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하한선을 뭘로 둔 거야? 0으로 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0이 큰 걸로 결정되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의 하한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거 봐봐. 명목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명목 이자율이 0.02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0.5 파이 빼기 파이 스탁 그다음에 더하기 0.5 그다음에 GDP 캡 이렇게 볼 거고. 자, 그런데 이때 요게 0이 될 수 있죠? 요거 0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명목 이자율이 0인데 요게 실질 이자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잖아. 이때 인플레이션율이 양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 갭이어도 GDP 갭, 불한 갭이 더 크면은 어차피 음수가 될 거잖아요. 어차피 인플레이션 갭이랑 GDP 갭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야. 여기는 양수여도 이 GDP 갭, 불안 갭이 더 커버리면 음수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명목 GDP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야? 인플레이션율은 양수죠. 그럼 실질 이자율 0보다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틀렸죠. 틀렸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양수인데 이게 엄청 큰 음수야. 그래서 전체적인 값이 음수가 돼서 어차피 맥스 값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됐어. 그런데 아까 0이 됐고 그런데 아까 이게 양수 값이라고 했으니까 양수. 그럼 요거 음수. 아시겠죠? 어차피 두 개 구하는 거니 정답은 다라 나오네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이제 그 체크하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의 이점을 최대한 사용해서 바로바로 보고 넘어가야 되죠. 다라도 확인해 봐야겠다.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봅시다. 자, 극심한 불황이어도 명목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거 뭐야? 파이와 y의 조합이 존재한다.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게 0이 되면은 그렇죠? 0이 되면은 여기서 불황이 더 깊어지더라도 0보다 낮출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하한선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이미 0인데 불황이야. 불황이랑 뭐야? 이게 갭이란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여기서 불황이 더 발생해도 0으로 내려갈 수 있다 없다? 내려갈 수 없다는 거니까 그 조합이 존재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가 실질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을 때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때 명목 이자율이 0이어도 방금 봤죠? 명목 이자율이 0이어도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불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기가 0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이겠대. 사람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요거 실질 이자율은 내려가려 올라가요? 어차피 0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불황 상태에서 불황이 너무 깊어.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면은 실질 이자율은 내려가겠죠. 물론 음수에서 음수로 가겠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0%야. 그런데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였어. 그럼 이때는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 1%죠. 그런데 기대 물가 상승률을 5%로 올렸대. 그럼 이자율이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어쨌거나 음수에서 음수로 가던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투자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투자는 어쨌거나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GDP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지만 실질 이자율은 음수에서 음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음수에서 음수로 해도 낮춰주면은 투자 증가하고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투자 증가하고 GDP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 쉬었다 가죠. 다음은 어느 폐쇄 경제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은 민간저축은 뭐야? Y 빼기 T 빼기 C. 그쵸? 요거 이제 우리 다 외우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부저축은 T 빼기 G. 요게 뭐? 투자 맞죠? 정부저축은 뭐야? 여기 있네. 80 빼기 100. 마이너스 20 맞죠? 정부저축.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 투자는 얼마? 200. 민간저축은 얼마? 220. 이 봐봐.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 거시부터 풀어라. 하지만 갑자기 거시가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막 욕하면 안 돼. 근데 전체적으로는 거시가 쉬워요.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국민소득 항등식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죠. 27번 어느 국가에서 2022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비가 얼마? 500대. 기업이 얼마? 300대. 그 다음에 정부가 얼마? 100대. 했다는 얘기죠. 우린 GDP는 수량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야? 1000대. 요거 더하면은 900대죠. 그러면은 생산이 됐지만 판매가 되지 않은 거는 어디로 집계된다라고 했어요? 재고 투자로 집계된다라고 했죠. 그것도 현대자동차가 돈을 써서 재고자산이라는 투자를 해놓은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미래의 판매를 대비하든 뭐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고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500, 400, 100으로 보면은 국민소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할 것이다. 그거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1번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자동차 생산은 이제 2022년이지 지금.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2022년이고 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가시켜요? 여기 3천만 원 곱하라고 했으니까 300억 원 증가시키는 거 맞아요. 전체 생산된 만큼이 GDP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소비를 150억 원. 여기서 3천만 원 곱하면은 그죠? 3천만 원 곱하면 150억 원 맞고 여기다가 3천만 원 가격 곱하면 돼요. 수량인데 어차피 우린 GDP를 수량으로도 나타내지만 가격 변수로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천만 원 곱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300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 5, 15니까 150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 3, 12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얼마? 30억 된다는 거죠. 맞죠? 자, 봅시다. 그래서 150억 원 증가시켰다 맞는 얘기고 3번 자동차 생산은 투자를 90억 원 90억 원은 뭘로 본 거야? 사전적 투자 300대만 본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재고 투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400대 전체가 투자로 집계가 될 거고 그래서 120억 원을 증가시켰다 맞죠? 그래서 3번 90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고 4번 자동차 생산은 2020년 정부 지출 30억 원 맞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은 순수출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과 수입은 각각 빵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국민소득 항등시키고 그냥 금액 계산하는 3천만 곱하면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요것만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각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약 각국의 중앙은행이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면 국공채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뭐 정부 지출인지 혹은 이전 지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재정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봅시다. 그럼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IS 곡선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ISLM의 균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모두 따라서 이동한다? AD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물가 상승 우려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AD, AS 모형에서 PY 평면에서 AD 그다음에 AS가 있을 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물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얘기하는 거죠. 물가가 오를 걸 생각해서 어떤 이제 중앙은행은 별도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쓰겠대. 그러면 중앙은행이 AD 곡선 오른쪽 간 걸 어디로 끌고 와야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끌고 와야 되죠. 왼쪽으로 끌고 오려면은 LM 곡선,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그 통화량 정책을 통해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LM 곡선을 이동시키잖아요. LM 곡선을 다시 어디로 끌고 와야 돼? 왼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AD 곡선을 왼쪽으로 그러면 그거 LM 곡선도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 늘린다? 줄이는 긴축적인 정책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만 판단하시면은 1번 공개시장 매각으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자, 지금 통화량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통화량을 줄이기로 했죠. 그렇죠? 그런데 공개시장에서 매각했대.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각하면은 자산을 팔고 돈을 다시 가져오니까 긴축적인 정책 맞죠? 그렇죠?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니까 다시 끌고 와야 돼. 그러려면은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긴축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 맞죠? 공개시장 매각으로 정책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돼?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국공채 수익률 상승 맞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보시면 수익률 하락한다 부분이 틀렸고 공개시장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공개시장 매입은 오히려 돈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3, 4, 5번은 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ADS, ISLM 동시 균형 분석하는 거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언제 시작할까?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